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25일 방송이고요. 어제 금요일 장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1% 하락 마감, 코스닥도 0.86% 나란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미 선물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장중 흐름은 전혀 좀 아니다.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집중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로만 돈이 몰리면서, 물론 뭐 이제 제약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큰 수익을 좀 맛보셨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아닌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꾸려 놓으신 분들은 뭐 시장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종목들은 시장 대비 훨씬 더 빠지는, 뭐 대비가 아니라 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 좀 놓여지면서 상당히 좀 불쾌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시장이 빠지면서 내 보유 종목들도 하락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시장은 막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내 보유 종목들은 떨어지니까 상당히 좀 소외감이 들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최고의 한 주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뭐 동시효과를 2분 3분 앞두고 이제 신풍제약이 이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제약주 전체적으로 투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는 금요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목요일부터서는 뭐 이제 신풍제약이나 뭐 신일제약이나 비롯해서 급등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매를 좀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드렸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방송에서인가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제약바이오주를 공략은 하되 이미 지금 좀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밑에서 좀 시세가 아직 반영이 덜 된 종목들 위주로 차라리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기는 힘드니까, 뭐 제약바이오주를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의 뒤늦게 진입하기에는 사실 조금 늦었죠. 저번 주 뭐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서는요. 그래서 차라리 제약바이오주를 내가 공략하고 싶다면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아직 시세가 좀 덜 나지 않은 덜 난 종목들 잡아보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차라리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뭐 이제 금요일날 신풍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장중에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려면 장중에 좀 최소한 한 3시 전까지는 닫아주는 모습이 좋았죠. 왜냐면은 그 시세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뭔가 좀 굉장히 힘이 없이 힘겹게 고점 구간을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뭐 한 가지의 또 패턴일 수 있고, 두 번째 패턴은 최근에 그 휴마시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아주 고점 구간에서 돈을 전혀 쓰지 않고 급등을 시키는 모습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최고점 구간에서 그 점상을 갔었죠. 그러고 나서 뭐 바로 동시효과에 하한가 가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뭐 일본에 좀 약간 현상이 좀 보였어요. 고점 구간에서 굉장히 뭔가 좀 유지는 시켜주는 것 같지만 뭐 상한가를 아주 힘있게 닫아주지는 못하는 모습들. 뭐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워낙 고점 구간에 있지만 분위기로만 보면 잔잔한 어떤 강물의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큰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이렇게 이제
좀 그 아주 큰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좀 보여져서 저도 좀 보고 있다가 동시효과 한 뭐 2분 남분 3분 남기고 상한가를 이제 계속 못 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상한가를 못 들어간 그 뭐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간에서 뭐 한 2, 3% 빠지거나 하다가 월요일 날 저는 투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해 놓고 동시효과에서 아주 힘겹게 시간의 상을 마감을 시켜놓고 다음날 좀 뭔가 좀 의도적인 주가 갭을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폭포수 패턴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고 있었는데 동시효과를 2, 3분 남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큰 돌이 던져질지는 조금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빠르게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장 신풍제약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는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이고 방송에서 제가 한 번 정도 언급 드렸었죠. 얘는 모더나 관련주인데요. 급등 후에 얘도 이렇게 보면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음봉이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출현을 했고 이 중간중간에 반등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오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물론 위아래 꼬리는 조금 이제 달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음봉이 3개 떨어졌다면 뭐 이제 11선도 이 구간 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는 뽑아줄 만한 그런 자리로 좀 보여졌고 뭐 이런 이제 매매는 어떤 파동기간 매매라기보다는 어떤 뭐 낙주 매매의 형태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날 뭐 종가 베팅 형식으로 좀 들어갔고 11선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한 뭐 고가가 한 4.69% 나왔으니까 일단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는 이 고점에서 이 하락폭 대비 반등이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한 4.69% 반등해서 좀 매도 사인이 못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대다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하면서 홀딩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미국 시장의 모더나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AB 프로 바이오의 재료가 모더나 관련주니까 얘도 같이 좀 그 시가 개파락이 좀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일단 이 정도 가격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요 정도 가격에서 추매가 좀 이루어지면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윗꼬리 좀 빼고요. 몸통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이고 21선 고점에서 여기까지 21선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졌다. 이거는 큰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뭔가 좀 악재로 떨어진 거지만 또 이 악재랄 게 뭐 모더나가 임상을 중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더나의 주가가 좀 하락에 의한 악재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터무니없이 이대로 그냥 주가가 뭐 주저앉아 버릴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거를 내가 매수가를 여기다 걸어놓고 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시가 개파락이 마이너스 6.61%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면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요 정도로 아마 양봉 도지 정도의 흐름 21선 구간에서 요렇게 흐름이 좀 마무리되면 종가 확인을 하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종가 베팅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그럼 뭐 평단가가 이 정도 될 거니까 반등 때 익절을 하고 나와야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시나리오를 정하고 추매를 좀 못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매수가가 한 이 정도 됐는데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 근처에서 절반을 좀 덜어내고요. 나머지는 850원인가? 이때 850원 이때 나머지를 익절로 매도를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리딩하면서 뭔가 이제 마이너스 6% 개파락이 아주 뭐 우리가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면서 사실은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딩을 하면서 진짜 악재를 거의 제가 뭐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아주 오랜만에
겪는 약간의 그 쫄깃한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안전한 종목들, 안전한 자리들만 자꾸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를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뭐 좀 오랜만에 쫄깃한 매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으로 익절을 하고 나왔던 매매였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신풍제약이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사실 예측이란 것도 무의미합니다. 신풍제약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져가질지는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그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해요. 신풍제약 주포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도 모르고요. 이거 섣불리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략을 짜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철저하게 A, B, C 나눠서 전략을 짜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이 전략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뭐 죽을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 이런 것도 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하는 뭐 명확한 좀 그 홀딩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냥 감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신풍제약을 더 들고 가도 괜찮은 매수 근거를 좀 갖고 있어야 홀딩이 가능하겠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는 오류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정보를 자꾸 해석하고 긍정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이 종목 자체를 찬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한 찬티가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마음 자체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더 올라가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팩트에 근거한 뭐 공부들이 좀 돼야 될 것인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저도 나름대로 예전에 핫했던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수익도 맛봤고 큰 수익을 맛본 것 대비 참 형편없는 가격에 매도를 참 많이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은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난다고 긴다고 하는 연구원들, 뭐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 종목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뭐 임상을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거는 정말 신만이 아는 영역이거든요. 회사 대표조차도 몰라요. 이 기업이 뭐 임상을 성공하게 될지 뭐 실패하게 될지 같은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제약바이오는 정말 뭐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급등, 말도 안 되는 폭등도 나오는 반면에 또 그만큼 견뎌내야 할 주가의 급락도 많은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뭐 지나친 그 희망 회로를 돌리시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제약바이오 어떤 그 역사적으로 급등을 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신풍제약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뭐 견해라기보다는 그냥 전략, 이렇게 전략을 짜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의 그 폭등의 어떤 서막을 알렸던, 사실은 랠리에 뭐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은 있었지만 정말 전 국민에게 제약바이오 종목의 어떤 국민주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전 국민이 이 종목은 최소한 한두 번쯤은 샀다 혹은 거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제약바이오주의 대중화를 알렸던 서막이 저는 2015년에 한미약품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져요. 계속되는 기술 수출로 뭐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식이 뭐 75만 원 고점까지 좀 폭등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한미약품이 아니라 한미사이언스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얘는 이제 상한가가 이때는 15%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돌려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는 와중에 생겨났던 변화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리는 기간 자체가 점점 짧아집니다. 한미약품, 신라젠, 뭐 HLB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바닥에서 15년 뭐 초쯤이라고 봤을 때요. 바닥에서 15년 말에 이 고점을 찍기까지 딱 어떤 1년간의 작업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동 자체도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눌렸다가 121선까지 이탈하면서 눌렸다가 또 한번 이제 파동을 만들고 고점을 좀 만들고 죽는 모습이 나왔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큰 흐름 한번 보고 작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신라젠은 2017년 임상 뭐 이제 면역 강암제 인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18,000원에 상장했던 주식이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 대충 한 만원대라고 봤을 때 만원짜리 주식이 결국은 15만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 한 5월쯤이라고 보고요. 한 7개월, 8개월 고점 찍기까지 15만원 고점 찍기까지 7, 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름폭은 뭐 한 15배 되니까 거진 뭐 비슷하죠. 이거 말씀드리면서 또 재밌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한미약품이 5만원에서 75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얘도 한 15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뭐 한 바닥을 한 2만원? 2만원 정도로 우리가 보면 2만원짜리가 거의 뭐 19만 20만원이 됐으니까 한 10배 정도 바닥 대비 오른 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역사적으로 어떤 대시세를 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한 10에서 15배 정도가 가면 보통 고점이 형성되었구나 라는 뭐 좀 어떤 데이터를 좀 뽑아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주식시장의 그 트렌드 자체도 한미약품 거쳐 신라젠 이렇게 HLB 거쳐오면서 그 주가를 올리는 그 기간 자체가 뭐 점점 좀 짧아진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신풍제약은 처음에 이제 바닥이 한 만원 정도로 우리가 주가를 바닥이 만원 정도였다고 봤을 때 지금 16만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 16배 정도 올랐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앞서 한미약품, 신라젠, HLB랑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 건 있다. 왜냐면은 이 세 종목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료적인 공통점은 그냥 개별 이슈였거든요.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임상 3상에 대한 개별 재료였고, 다만 지금 신풍제약의 상황은 좀 무엇이 다르냐. 재료의 어떤 그 파괴력, 재료가 가진 그 강도는 앞선 이 세 종목에 비하면 훨씬 더 몇 배는 강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이제 더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 정도가 마무리다, 이거를 뭐 예측을 누구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물론 전략은 내가 뭐 얼마의 평단가를 좀 가지고 있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는 이 종목을 더 길게 높게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들고 갈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별로 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뭐 신풍제약에 대한 어떤 뭐 제가 종목에 대한 뭐 공부가 되어져서 재료의 어떤 크기를 가늠을 해서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뭐 제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될 뿐이고, 뭐 이제 재밌는 뭐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사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해서의 어떤 그 공부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저는 사실 좀 많이 깨달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의 목표가는
를 산정한다는 건 뭐 현존하는 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말을 참 아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의 목표가를 정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뭐 한미약품 때도 그렇고 하나의 공통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카톡 그 리딩방 회원분들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줘서 다 알고 계시고 뭐 제가 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까봐 인증까지 해드렸는데 제가 2015년에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었고 한 수익률이 한 3,400%까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매도는 어디서 했냐? 한 100%에서 80% 사이에 매도를 쳤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신라젠도 제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주식은 제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률이 한 700%좀 넘게 갔었나? 제가 2에서 한 4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고 15만 원까지 정확히 이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제 계좌의 평단가가 아니 계좌 잔고가 한 4억 가까이 됐었는데 얘를 결국엔 제가 들고 있다가 10만 원에 조금, 8만 원에 조금, 6만 원에 조금, 4만 원에 전량 이렇게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누군가는 그래도 뭐 100%, 200% 수익 보고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그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5만 2,300원일 때의 내 계좌의 잔고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치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때 한미약품 그러니까 이 목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신 개인 주주분들 중에 이 종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으신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못하고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커뮤니티, 뭐 종토방 같은 데들에서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도 모르는 어떤 글들, 목표가 산정에 대한 글들,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뭔가 좀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지면서 대중적으로 목표가가 산정이 돼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뭐 진짜 누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누가 뭐, 이제 모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런 건지, 이때 당시 한미약품이 76만원 찍을 때 대중적인 목표가가 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종목 100만원 찍으러 간다.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76만원이 뭐 한 25만원에 와 있고, 신라젠이 이때 15만원 찍을 때 대중적인 목표가가 30에서 40만원이었습니다. 그랬었고, HLB 이때 18만 9천원 찍을 때 얘도 목표가가 30에서 50 정도로 대중적으로 목표가가 좀 설정이 되어 있는 분위기였고, 지금 신풍제약도 보니까 뭔가 좀 뭐 대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게 한 30에서 4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미약품도 기술 수출이 빠그라지지 않고 계속 더 되었었다면 그 목표가에 도달할 수도 있었겠고, 신라젠도 임상 3상이 성공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고, HLB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임상이라는 것 대부분은 이제 기술 수출 혹은 임상으로 가는 건데, 특히나 이 임상이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 회사의 대표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결과에 내가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운에 맡겨져야 되는 부분도 감내를 해야 되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풍제약이 앞선 세 종목처럼 완전히 개별 재료로 인해서 이 정도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여기서 전량 매도를 외쳤을 겁니다. 16배가 올랐다. 근데 앞선 세 종목과 조금 다른 것은 신풍제약이 갖고 있는 지금 코로나 뭐 백신 개발에 대한 이 재료에 대한 힘은 확실히 그 크기 자체로 다른 것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먼저 중요시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신풍작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상당 부분 정리해 놓고 정말 내가 이미 수익 낸 부분을 으로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한번 그 운에 한번 기대어서 끌고 가보겠다 정도로만 저는 좀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선 이 세 종목 가지고 신풍제약의 지금 상황을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그리고 빅텍 이랑 제가 그나마 지금 흐름이 가장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휴마시스 세 종목을 가지고 제가 공통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얘가 앞으로 흐름이 얼마를 갈지, 뭐 여기서 뭐 고점이 형성될지 파동이 한번 더 나올지 이 부분은 저는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신풍제약 주포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요. 뭐 대통령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건데, 이 시장의 어떤 대시세를 냈던 이 대장주, 주도주의 첫 투매, 첫 조정, 첫 눌림목에서는 아주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확률이 뭐 한 90%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확률이 높은 이 현상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술적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분들은 뭐 한 8만원 이하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기술적인 뭐 전략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신풍작을 얼마까지 볼 것인가, 이것을 고점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지셔야 될 것 같고, 뭐 금요일날 들어오셨다거나 아무튼 한 10만원 이상의 어떤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대시세를 냈던 대장주들은 무조건 첫 눌림, 첫 조정에서 아주 큰 반등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은 그거죠. 그렇다면 이 반등이 어디서 나올 거냐, 요것만 어느 정도 좀 잘 전략이 맞아 들어가면 지금 신풍제약 아무리 고점에 물려 계시다고 해도 충분히 뭐 손실폭을 많이 줄이거나 오히려 또 이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펴보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고점을 찍고 첫 투매 구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5일선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죠. 여기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5일선 정도 눌림목 구간으로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얘는 투매 첫 조정이죠. 대시세를 내고 첫 조정 구간에서 고점에서 40% 정도 떨어졌고요. 반등은 60%가 나왔습니다. 60%가 나왔어요, 반등이. 물론 이거는 이제 우선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뭐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일단 얘는 첫 조정에서 60%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쪼쪼쪼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일단 전고점까지는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탈출계를 다시 한번 줬죠. 보통 이제 대시세를 내고 그냥 죽는 경우랑 쌍봉까지 만들고 죽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쌍봉은 만들어주고 죽었다는 점. 그 다음에 빅텍도 얘가 첫 조정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첫 조정 구간에서 몇 프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는 요때 한번 반등이 나오고
요때 한번 반등이 22%짜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한 30%짜리 20% 한번 30%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얘도 5일선 구간에서 아마 3일선에서 20%짜리가 한번 나오고 5일선에서 30%짜리가 한번 반등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휴마시스. 그러니까 앞선 삼성중공업 우랑 빅텍은 어떤 첫 조정의 반등이 5일선이 기준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는 얘 같은 경우는 첫 조정에서 첫날 하한가 가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음봉 반등이 나온 건데, 5일선을 건너뛰고 11선이랑 기준선까지 투매가 더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아마 뭐 11선이고 기준선 정도 그렇게 되는 자리였을 겁니다. 반등이 43%짜리가 반등이 훨씬 더 좀 크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아주 그렇게 센 반등은 없이 좀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고, 얘도 삼성중공업이랑 마찬가지로 쌍봉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비슷하죠, 차트가. 그렇다면은 왜 빅텍은 고작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하나의 반등도 없이 쭉 밀려버리고 쌍봉도 못 만들었냐? 삼성중공업 우선주랑 휴마시스랑 빅텍의 차이는 뭐냐? 재료의 차이입니다. 뭐 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휴마시스와 빅텍의 차이는 재료죠. 휴마시스는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빅텍은 재료가 소멸돼 버렸죠. 김정은이 뭐 군사적 행동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해버리면서 급격하게 재료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반등이 없이 밀려버린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따지자면 뭐 휴마시스에 비해 물론 신풍작이 훨씬 더 지금 상승률도 크고 파괴력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휴마시스보다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긍정적이면은 얘는 재료가 한참 남아 있잖아요. 그쵸? 치료제 아무튼 신풍제약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완전히 뭐 중단해 버린다든지, 신풍제약이 개발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뭐 개발을 해버린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재료는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대로 막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반등도 없이 죽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일단은 지금은 하지는 않고, 추후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큰 반등은 한 번은 무조건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혹시라도 진짜 여기에 물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한가 들어간 줄 알고 상따 하려고 들어가신 분들, 지금 뭐 마이너스 좀 크실 텐데, 지금 시간에도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날 이제 얼마의 시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지금 시간에선 94,500원에 끝났거든요. 94,500원이니까 요 정도 가격대 끝났는데, 재밌는 거는 또 얘를 다음 주 월요일로 해서 이평선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딱 지금 시간의 가격이 94,500원인데 이 딱 기준선이고요. 그러니까 시가가 뭐 이제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 94,500원이 이 딱 가격이 절묘하게 기준선이기도 하고요. 이때 어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11선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다만 워낙 지금 그 급등을 했고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뭐 상승폭이 컸던 만큼 조정도 조금 더 길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저라면 물론 이 부분은 월요일날 시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에 하한가 가는 부분보다 좀 더 상세가 되어져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기준선이나 시가가 딱 뜬 다음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투매가 한 번 더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좀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래서 추매 타점을 기준선이랑 11선 이 타점에서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가가 이 위에서 뜨면. 근데 반대로 좀 추가 하락이 좀 일어나서 뭐 한 15%막 16%대 이렇게 만약에 시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타점을 조금 더 낮춰 잡아야 되겠죠. 한 8만원대. 아무튼 이 8만원과 뭐 95,000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제 이 정도 아주 고가권에 물려 있다면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좀 해가지고 크게, 아무튼 최소 그래도 얘가 첫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정말 20, 30% 혹은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추매가 이루어져서 탈출하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좀 낮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옵션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이런 정도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진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 되어버렸다 면 진짜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뭐 더 먹는 거 생각을 할 가격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는요. 아무튼 그렇게 좀 대응 전략을 짜고 월요일날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뭐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데, 아무튼 이 큰 첫 조정에 의한 첫 반등이 요 정도 가격대 아니면 진짜 최악으로 밀려도 저는 한 8만원대에서는 정말 큰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